여기 이제 경성주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성주의가 이걸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이제 경성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가 어디서 본 건데, 그래서 제가 메모를 써놨다가 지금 책에 실어놨는데, 그냥 경성주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보실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굉장히 옛날 말이고요. 제가 본 것도 진짜 오래된 책에서 본 거예요. 수십 년 발매된 지, 이제 발간된 지 수십 년이 된 책에서 본 거기 때문에, 경성주의라는 어떤 단어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 이런 게 있다, 알아만 두시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그냥 외우십시오. 아시겠죠?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대요. 실용주의, 실증주의, 실험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 방금 전까지 이제 우리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봤잖아요. 그게 뭔가 하자가 있다, 좀 더 개선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경험과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이라는 거는 그 방법이라든가 그 결과라든가 모든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자의 경험을 참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행위보다 학습자가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의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생활인 또는 사회 적응이 이게 교육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이 전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특징은 뭐 문제 해결 능력 중요시한다 그랬죠. 생활인 육성하는 거, 이런 건 아동 중심 교육. 왜냐하면 아동의 경험을 중요시하니까. 아동 중심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나타나고요. 교육 목적은 뭐 방금 전에 얘기했고, 교육 내용도 경험이 교육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경험을 조금 쌓게 해야 될까요? 이만 조금 쌓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많이 쌓게 해야 될까요? 학습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이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 내용이 정해지면 이 방법도 정해지니까 이 같은 보시면 되죠. 학생의 활동을 중요시한다. 활동을 하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유형이 의견이 다른데 일단은 대체로 이렇게 있습니다. 활동형이 있고요, 중핵형이 있고요, 광역형이 있고 생성형이 있어요. 요거를 생성형 같은 경우에 현성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활동 중심의 어떤 그 경험 중심의 활동 중심의 어떤 수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활동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액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중액교육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액교육 과정을 할 때, 그 중액교육 과정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중액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하고요. 광역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생활 영역이라든가 자연 관련 영역이라든가 가정도 보시면 굉장히 그 화학적인 것들, 뭐 물리적인 것들, 이런 내용들을 짬뽕시켜서 많이 배우잖아요. 좀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배우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가정, 이렇게 뭐 무슨 냄비 받침 만들기 뭐 이런 거, 뭐 무슨 바느질하기 이런 거 배우는 거 말고 비누 얘기도 뭐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제가 잘은 모르십니다만,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잘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 여러 가지를 좀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공작 관련된 영역이잖아요. 공작이 이제 만드는 거죠. DIY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공작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시면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크게 쓸 일은 없습니다만 볼 일도 잘 없고요. 뭐 선반 다루는 법이라든가 뭐 수공구 다루는 법, 전동 공구 다루는 법, 이런 것들도 이런 기술 영역이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에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응급처치하는 거, 그런 것도 이 가정인지 기술인지 여기에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러면서 이제 어, 다른 교과와 이제 영역이 겹치는 그러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토픽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광역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생성형은요, 생성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교육 내용을. 자, 그래서 교육 내용을 사전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그럼 교육 내용이 사전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든다, 이렇게 논리가 이어주셔야 돼요. 그럼 누가 만들까요? 선생님이 만들까요? 여기까지 와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생성형이니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아동의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랬죠. 그런데 교육 내용을 선생님이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야겠어요?
아동이 만들어야겠죠. 아동과 선생님이 함께 교육과정의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갑니다. 교사와 학습자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학생들의 어떤 협조적인 분위기가 있느냐 없느냐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 않다. 장점과 단점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장점이 중요하다, 단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점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을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열성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이게 왜 그러냐면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험은 어떤 영향을 받나요? 경험을 하는 상황 외부에 뭐가 있어요? 경험을 하는 개인의 외부에 뭐가 있죠? 환경이 있죠. 그 환경이 어때요? 그 경험을 위해서. 좀 특별하겠죠.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특수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다른 장면으로 그 학습 내용이 전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이가가 너무 낮다. 왜냐하면 특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초학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미국이 진보주의 교육론이 휩쓸다가 왜 진보주의 교육론이 비판을 받았어요?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이잖아요. 그래 그 스푸트니크 쇼크 때 쇼크를 받고 나서 막 보니까 어땠어요? 기초학력이 실제로 떨어져 있었죠. 아동의 경험만을 중요시하다가 알아야 되는 것마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결과를 빚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기초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우리가 항존주의, 본질주의 있죠. 그거랑 굉장히 많이 또 겹쳐요. 아까 우리 교과 중심 교육과정 있잖아요. 그것도 항존주의, 본질주의 이런 것들이랑 좀 교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그 스푸트니크 쇼크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진보주의 교육론이 그 미국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대세였었던 그 시기가 꽤 길었는데 그 여론을 단번에 잠재우고 그 진보주의 교육 그러니까 그 아동의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좀 방점을 두는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에 방점을 두고 있던 교육 과정에 종말을 고하고 나타난 것이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근데 물론 종말을 고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종말이 온 건 아니고요. 진보주의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동의 흥미나 아동의 경험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보완했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지 진보주의 교육론을 타파하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요거대로예요. 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우리가 이제 항존주의 이렇게 본질주의, 항존주의 얘기할 때 항존주의 있잖아요. 그 항존주의랑 좀 일단 연관성이 좀 더 많아요. 아무튼 본질주의도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문 중심 교육 과정과 항존주의, 본질주의는 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존주의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항존주의 전에 진보주의였죠. 진보주의가 나왔었는데 그 진보주의가 뭐 때문에 박살이 났어요?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에 박살이 났었죠. 57년에 스푸트니크 쇼크가 딱 터지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학생들의 그 아동들의 어떤 흥미라든가 그 어떤 그 아동들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이 무엇을 빚어냈느냐 결국에는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는 그 소비에트 연방이었죠. 그 소련이 우리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주의를 막 비판하는 그런 어떤 그 철학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 영향을 받아서 나온 교육과정이 바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브루너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의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조올 회의 뭐 이런 데서 이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그 미국의 학계의 어떤 저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나온 보고서가 바로 이 교육의 과정, 브루너가 쓴 교육의 과정입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기본 입장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기본 입장을 한번 보시죠. 그 교육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까지 진보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은 교육과정 그 학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면 그거를 비판하면서 나왔으니까 아동의 경험이라든가 아동의 흥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배워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 그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초점이 그 과거의 어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냐, 회귀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 이미 한번 거기서 떠나왔잖아요. 떠나왔고 그리고 진보주의로 갔다가 그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갔다가 다시 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아동의 흥미라든가 아동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치중해져 있으니까 그 두 가지의 단점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절충하는 과정, 절충하는 지대를 어딘가에서 그 절충점 어딘가에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펴겠죠.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으로 회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교육 목적이 뭐냐면 전이가가 높은 지식을 발견학습을 통해 학습이라 그랬어요. 전이가가 높은 지식. 그렇죠. 전이가가 높은 지식이 뭐예요? 그 전통적인 어떤 교육과정, 뭐, 3Rs라든가, 7자유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이가가 높은 지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견학습도 들어가요. 이 발견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서 발견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경험주의와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어떤 짬뽕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적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또 약간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느낌이 좀 나죠. 이 부분에서는 또 아동의 지적 능력 향상을 유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특성과 아동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짬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를 좀 보시겠어요. 그 교육 과정은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구조화된 일련의 학습 결과로서 각 학문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탐구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바로 교육 과정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식 탐구 과정의 조직. 이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발견학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발견학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들, 그러니까 아동들이 발견하는 건데요. 뭘 발견하느냐? 이 지식을 발견하는 게 발견학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교과의 기본 개념, 그리고 학습 방법에서의 어떤 탐구. 이게 바로 발견학습에서 이제 주된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활동으로서 중시하는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견하는 게 어떤 지식의 구조를 발견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런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능력이 대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학문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신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없지 않나요? 저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인류가 자랑할 만한 어떤 천재들이 어떤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거랑은 좀 거리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역의 전문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혹은 정리해 놓은 지식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발견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발견학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에요.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배제된다는 거죠.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 중요한데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교사를 배제하거든요. 교사를 배제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발견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그랬죠. 그런데 지식의 구조가 누가 구성을 해놨다고요? 전문가들이 이미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문가들이 이미 구성해 놓은 지식을 발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발견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뭐가 될까요? 아이들이 발견 학습을 하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해가 올바른지,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 방법이 정확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아이들의 발견을 조력하는 역할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도 어떤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비전문가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학문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좀 어렵고, 그렇다면 학문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사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신장이 되는 건데, 문제는 아동의 어떤 발견학습이 선생님의 언어,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 중간 언어라고 하죠. 이 중간 언어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최대한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구성해 놓은 그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서 충실히 전달만 하면 되는 그러한 형태로 교사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탐구를 차단하거나,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그거잖아. 아이가 막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아동의 탐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속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생님이 답을 줘버렸는데. 그러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냥 아이들에게 내용만 전달하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 배제 교육 과정을 기본적인 어떤 방향으로 한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나선형 교육 과정이 여기서 나왔어요. 나선형 교육 과정이 왜 나왔냐면요. 여기서 이 지식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구조 때문에 나선형 교육 과정이 나왔어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일단은 무엇을 발견하도록 한다? 지식을 발견하도록 한다. 근데 그 지식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지식의 구조화가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기본적인 틀로 해요. 기본적인 거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선형 교육 과정을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사실은 이게 이게 나중에 하는 그 브루너 발견학습, 교사학습 이론에서 할 건데요. 거기서도 한 번 더 하겠지만 일단 나선형 교육 과정을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 그 나선형 교육 과정 보시면 이런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스파이럴을 그리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진하게 표현된 이렇게 가운데 선이 하나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요게 그 어떤 그 지식의 어떤 근본적인 뼈대가 이 가운데 까만 선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게 뭐예요? 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 이게 바로 스코프랑 어떤 시퀀스의 변화가 바로 이 나선의 형태를 그리면서 점차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의 기본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이를 먹어요. 이렇게 나이를 먹습니다. 학령의 상승에 따라서 학 학령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학령이 뭐냐면요, 공부하는 이게 연령할 때 있잖아요. 연령이 나이죠. 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3학년, 4학년, 5학년 이거 있죠. 그게 바로 학령이 증가하는 거예요. 3, 4, 5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 5학년 있죠. 그게 바로 학령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령이 상승하면서 동일한 교과가 그 기본 뼈대, 이거는 동일하잖아요. 계속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는데 깊이가 이렇게 요 정도 단계에서 요만큼 깊이였는데 여기까지 가면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잖아요. 깊이가 깊어지고요. 폭은 이 정도에서는 얼마였어요? 여기 단면 끊어보면 요 정도였는데 여기 가면은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깊이와 폭을 더해 가면서 심화되도록 조직되어 있는 그 교육 과정이 바로 나선형 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나선형 교육 과정은 이제 여기 기본 핵심 코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번역되는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그 학령에 따라서 학령에 맞게 제시되어 있는 그 교육 과정의 내용 자체는 동일해요. 다만 표현이 좀 달라지고 예시가 달라지고 예외가 얼마나 추가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지시의 구조가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로 제시만 된다면 어떤 지식이든 다 이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IS 이런 얘기를 하죠. 이넥티브, 아이코닉, 심볼릭 이렇게 해서 EIS 이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넥티브 같은 경우에는 작동적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 영상적, 아이코닉, 그리고 심볼릭.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는 몸으로 해보는 게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이게 저학년. 그리고 아이코닉 같은 경우에는 영상적으로 직접 안 해보더라도 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단계가 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간 단계, 고학년 단계, 이렇게 점점 이제 EIS 순서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낮으면 인액티브,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S에 점점 다가가는 그런 형태로 번역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말은 쉬운데 그게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런 어떤 한계는 있어요. 자, 그럼 발견학습이랑 탐구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발견학습이랑 탐구학습이 거의 비슷하긴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발견학습을 쓰는데 탐구학습 써도 되고요. 탐구학습 써야 되는 그 부분에서 발견학습 써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이라는 용어가 둘 다 제시가 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그리고 이제 그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혹시나 몰라서 대비를 해서 제가 두 개를 좀 나눠왔습니다. 자, 일단 발견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구조 자체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 지식의 구조는 우리가 그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 오브젝트 자체를 우리가 그냥 알면 되는 거고, 탐구학습은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 방법론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어떤 대상 자체를 강조를 하느냐, 그 대상에 이르는 어떤 과정을 강조하느냐, 이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발견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 측면에 조금 더 강점을 두는 거고, 탐구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론적인 측면에 좀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죠. 근데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견학습, 탐구학습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어떤 용어를 써도 크게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 이게 단점 쭉 나와 있는데, 장점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잘 구조화를 해놨는데, 구조화가 누가 해놨어요? 전문가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의 어떤 계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연계성, 계열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도 뭐 있죠. 항상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그 지식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을까요? 많지가 않죠. 지능도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학습에 대한 동기 수준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갖춰져야 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견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이 된다? 엘리트 중심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이게 그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뭐 교과서 하나 쓰는데 뭐 전문가 1000명씩 달려들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어떤 교과 내용에 대해 완전 엑스퍼트라고 하기에는 좀 손색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냥 학사나 석사 정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학문의 어떤 PhD 학문을 굳이 깊이 연구해서 PhD를 따시고 뭐 대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시고 학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깊이 있는 영역까지 가시면 이제 어, 더 이상 이제 더 심화된 내용을 아동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올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런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전공이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게 발견학습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죠. 아무리 이제 유도된 발견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자, 그래서 발견학습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을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교육과정,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통합교육과정을 좀 보시겠어요. 통합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통합을 한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통합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분리되어 있는 교과 중심의 어떤 그 기존 틀이 있었을 것이고, 그 틀을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통합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그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딱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뭐가요? 교육 과정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교과를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서로 관련을 시키고 관련 있는 것들이 있으면 관련시킬 수 있잖아요. 뭐 공통적인 어떤 주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관련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다루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종합적인 하나의 의미 체계로 만들어내는 교육과정이 바로 통합 교육과정이 되겠죠. 그걸 조금 더 컴팩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분리 독립되어 있던 교과를 상호 관련 짓고 통합하여 하나의 의미 체계로 구성한 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줄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통합교육과정이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요. 그 뭐 옛날에 뭐 헤르바르트 얘기도 뭐 나오고 질러 이런 얘기 나오나요? 네. 네, 여기 헤르바르트 여기 얘기 나오네요. 뭐 단원 개념. 이런 것들이 통합교육과정의 어떤 그 출발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기능, 이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통합교육과정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철학적인 근본적인 질문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프랙티컬한 쪽으로 요즘 나오는 추세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읽어는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합교육 과정을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보시면 이 기능 있잖아요. 이 기능이 결과적으로 통합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동들이 어떤 그 교육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 효과와 좀 관련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기는 해야 돼요.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향상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통합교육 과정이라는 게 문제 해결이라는 게 어때요? 어떤 단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으려면 다차원적인 어떤 학습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통합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통합적인 어떤 학습 내용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차원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 좀 유리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대처 능력이 배양이 되고요. 지식의 효용성이 증대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심리적 기능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전인적 발달도 촉진하고요. 역동적 학습도 촉진하고요. 그리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도 지시가 될 수 있고요. 사회적 기능은 뭐 사회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아까 그 위에 거랑 또 비슷해요. 이거를 사회 문제로 적용시키면 그냥 사회 문제 해결 능력 배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동적 작업의 경험 중 이게 통합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 협력적인 어떤 학습 활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어떤 협동학습의 경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협동적 작업의 경험을 제공을 많이 받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협동적인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신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학교 사회 간 연결성의 강화, 통합 교육 과정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굉장히 다차원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근데 다차원적 사고를 하려면 다차원적 경험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다차원적 경험을 제공하는 건 학교 내부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좀 달성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런 통합교육과정적인 어떤 교육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연결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교육과정의 유형을 쭉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여기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예시가 있잖아요. 근데 설명만 보시고 넘어가면 이거는 좀 헷갈려요. 물론 이거가 뭐 출제가 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이걸 보시라고 하는 건 아닌데 통합교육과정이 되게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의 연결 방식이냐 아니면 교과의 통합 방식이냐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분류고 그 외에도 세 가지씩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간학문적, 다학문적, 탈학문적, 상관형, 관형, 광역형, 중액형 이렇게 6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요 예시 있죠. 예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시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따로 보시고요. 여기 중에 중액형 교육과정 있죠. 그거를 여기서 좀 보시겠어요. 자, 중액 교육과정을 볼까요? 자, 중액 교육과정의 중핵이 바로 요 코어예요. 코어가 뭐예요?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되는 코어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중심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심학습. 그리고 그
중심이 있다는 거는 그 주변부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주변부가 있어요. 이게 주변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중심학습과 분화된 주변학습이 동심원적으로 결합된 교육과정, 이게 바로 중해교육과정의 어떤 정의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분류가 있습니다만, 일단 교과 중심 중해 교육과정이 있고요. 학습자 중심 중해 교육과정이 있고요. 사회 중심 중해 교육과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교과 중심이 좀 중요하고요. 사회 중심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도 사회 기능 중심형은 그냥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떤 기능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는 능력이라든가. 요거는 걸 중요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회 문제 중심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능력을 습득시켜 주는 거. 이것을 이제 중요으로 간주하는 그런 뭐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일단은 광역형이 있고요. 통합형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통합 교육과정, 그 광역형, 통합형,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역 교과를 중행으로 간주해요. 예체능, 뭐 사회과, 과학과 이런 거죠. 공통사회, 뭐 공통과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교과, 그런 그 광역형으로 조직된 교과를 교육과정의 중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광역교과형입니다. 통합교과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중핵교육과정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거 중핵교육과정을 하려고 뭔가 새로운 교과 내용을 만든 거죠. 스팀 교육 여러분 아시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스, 이거 아트, 뭐 이거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 스팀 교육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 교과형 어떤 중핵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점은 뭐 이렇게 어, 여기 있죠. 이게 뭐 말은 좋은데 문제점은 이게 말은 좋은데 어떤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그 기준이라든가 뭐 도달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모호해요. 그런 게 좀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중국적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서 출발해서 학습자 중심 중핵 교육 과정으로 발전을 하고 결국에는 사회 중심 중핵 교육 과정으로 발전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중심 중핵 교육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중핵 교육 과정의 어떤 그 최종 도달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에만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다 보니까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도 이 뭐 같이 광역 교과를 중행으로 간주했다 그랬는데요. 광역 교과 제가 아까 얘기할 때 그런 느낌 안 들었어요. 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데 이런 느낌 안 듭니까? 그런 느낌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그 준비가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쉽게 말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험내 지식의 중복과 누락 이런 것들이 많고요. 사회 개조자로서의 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핵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중요시해서 보실 것은 아니고, 그래. 통합교육과정에 중핵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식적 교육과정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핵형도 이 중핵교육과정이 통합교육과정의 일부라고 그랬잖아요. 통합교육과정의 그 한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통합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문서화되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교육과정도 당연히 공식적 교육과정의 어떤 한 분류고요. 중핵교육과정도 당연히 공식적 교육과정의 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중심 교육과정을 보겠어요. 자,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교육과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일 텐데, 인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특성이 있을 텐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한다면 인간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그 교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표출된 교육 과정이라고 하죠.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표출된 교육 과정 이런 걸 중요시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이 비공식적 교육 과정 있죠. 이 잠재적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통합 교육 과정도 중요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잠재적 교육 과정이랑 통합 교육 과정을 되게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여기 지금 모든 경험이라고 했죠. 모든 경험이다 보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은 학생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식적 교육 과정이 실제 어떤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산물이 잠재적 교육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이 중요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왜 영교육 과정은 중요시 되지 않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영교육 과정은 아이들이 경험을 안 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영교육 과정은 못 배운다는 거 아니에요. 못 배우는 건데 무슨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어떤 경험이 인간 중심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그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랑 통합 교육 과정 이 두 가지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영교육 과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영교육 과정은 아니고 잠재는 맞아요.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영교육 과정이 들어간다고 착각하셔서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 과정까지만 들어간다. 아시겠죠? 자, 쭉 보시고요. 장점이 교육 활동의 어떤 대상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잠재적 교육 과정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교육 활동의 영역을 여기 잠재적 교육 과정 확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죠. 자,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좋은데 잠재적 교육 과정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가 있나요?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교육적 효과라고 했었죠.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다 보니까 여러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교육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론이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론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견해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분명하지가 않으니까요.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뇌피셜 같은 얘기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성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잠재적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시간 노출되면서 항구성을 띠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 측정도 좀 어려워요. 단기적인 어떤 그 교육 과정을 경험하고 교육 과정을 단기적으로 경험을 딱 하고 교육 결과가 빡 하고 나와야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잠재적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몇 년씩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구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측정이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학습자 개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독특한 경험. 이런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좀 이렇게 달성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실현되기 어렵다. 그리고 개인주의로 흐를 우려가 존재한다. 여기 보시면 개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라고 했는데 사실 개인 모두라는 것보다는 이 개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쉽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기주의로 빠질 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보시겠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공식적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량 중심 교육 과정. 역량이라는 게 컴피턴스예요. 컴피턴스. 그래서 이제 그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 발달을 주요 컨텐츠로 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역량 중심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미래 사회의 어떤 불확실성이랑 큰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일단은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만 지금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기술적 특이점,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 싱글레리티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인간은 어떤 통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너럴리스트가 나타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아시죠? 스마트폰에 뭐가 들어가요? API가 들어가죠. 그 API가 아니라 AP죠. API는 뭐 프로그램이고요. AP라는 게 들어가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거 CPU잖아요. 램 들어가죠. 디스플레이 들어가죠. 또 뭐 들어가요? 배터리 들어가죠. 자, 이렇게 4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조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점점 기술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술이 고도화되니까. 이런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심화됐죠. 그래서 똑같이 반도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라 그래서 어떤 그 장치에 들어가는 장치의 기본적인 동작을 어떤 조절하는 그런 칩을 설계하는 사람이랑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나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사람이나 서로 내용을 잘 모르죠.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겠습니다만 서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oC 만드는 사람을 메모리 만드는 부서로 옮겨 놓으면 그냥 바보가 되는 거야, 한순간에. 이 사람 원래 여기서 전문가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미래가 너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미 도래한 영역들도 있고요. 앞으로 도래할 영역들도 많고요.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 왔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 분명히 인간이 도달하게 될 지점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는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인간 개인에게 요구되는 어떤 능력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일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을 암기하는 것들은 이미 그 기계가 너무나 잘하고 있죠. 인간은 그런 어떤 지식을 조합해서 그것들을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처 능력,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능력,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새롭게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문제인데 아무튼 내가 그 상황이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중요시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식의 성격이 변화했다. 이것도 이제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지식 기반 사회로 변화를 했죠.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농어촌에서 농사 짓고 물고기 이제 잡으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옛날에 어떤 그 우리 뭐 신라 시대 우경 시작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깊이 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근데 그랬던 시절처럼 소를 먹여가면서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도 예전처럼 이렇게 막 감에 의존한 낚시하시는 게 아니라 어군 탐지기 이런 거 다 달고 다니시죠. 그리고 이제 뭐 그물로 낚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굉장히 첨단 장비들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첨단이라고까지는 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영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기술적으로 발달한 장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식의 성격이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지식 기반 사회로 어떤 2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 3차 산업 사회로 변화를 했는데 3차에서 모자라 4차까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식의 어떤 중요시되는 지식의 형태도 변했고, 따라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역량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컴피턴스인데, 여기 대세코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되고요. 핵심 역량이라고 했던 그것들이 있어요. 핵심 역량은 역량 중에서 역량이 되게 중요하게 누구에게나 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핵심 역량 중에 핵심 역량은 그러한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놓은 게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보면은 그 핵심 역량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학습에 있어서 어떤 그 핵심 역량이고, 여기서는 OECD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핵심 역량이에요. 그래서 약간 겹치기도 하지만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을 뽑은 그 기준인데요.
근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이 어떤 핵심 역량을 선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 요거 이 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호작용 능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갈등 해결, 갈등 관리 이런 쪽의 좀 능력이고요. 자율적 행동 능력은 모티베이션에 관련된 얘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유지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통합적 도구 활용 능력,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과 그 시대의 변화, 그리고 지식의 변화, 이런 거에 좀 실제 프랙티컬하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통합적 도구 활용 능력과 관련된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과학년 같은 경우가 바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행동주의적 접근이니 인문주의적 접근이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건 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좀 중요하겠죠. 역량 중심 교육과정 설계의 특징. 역량과 지식을 구분한다. 역량은 능력이고 지식은 그냥 단순한 어떤 팩트들의 어떤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두 개는 서로 다르지만 어떤 상보적인 거, 상호 보완적인 거, 그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의 재량권이 좀 확대가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재량권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중요시하는 지식의 형태가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까지 보고 일단은 이제 공식적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고 오셔서 잠재적 교육 과정, 여기부터는 이제 비공식적 교육 과정이 되겠죠. 이 부분을 좀 보시겠어요? 잠시 쉬고 오시겠습니다.